아가씨, 당장 짐 싸요. 여기 있는 꼴 나는 못 봐요. 나가줘요. 그러자 신우는 갑자기 얼굴을 굳히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그렇게까지 할 거예요? 나 진짜 갈 데 없어요. 아가씨가 갈 데가 있던 없던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요? 김 씨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말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경찰이라도 불러야겠네요. 김 씨가 휴대폰을 들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신우는 갑자기 발끈하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 장난해요? 경찰을 불러? 세상에, 우리 오빠 바로 벌떡 일어나겠네. 미친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오빠 집에 와 있는데 그게 문제예요? 오빠는 이제 없고 여기 내 집이라고요. 나도 이제 더는 안 참아요. 그동안 오빠 때문에 많이 참고 살았어요. 30년을 그러고 살았는데 지금 하는 짓거리가 정상이에요. 내가 이 나이에 신우 모시고 한 집에서 살게 생겼어요. 그러자 신우는 이죽거리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신고 한번 해봐요. 진짜 엄청난 얘기를 다 듣겠네. 나는 여기 살 거고 언니가 좀 단단히 삐진 것 같은데 어디 가서 기분 좀 풀고 와요? 다 늙어서 혼자 살면 재미없지 같이 살면 얼마나 좋냐고요. 김 씨는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신우가 안방 문을 닫아버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제는 신경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고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다가와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며느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렇게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어쩌냐? 저걸 내쫓을 수도 없고 내가 나가야 하나?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김 씨는 울컥하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김 씨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어머니, 일단은 저희 집으로 같이 가세요. 여기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김 씨는 처음에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내 집인데 여기서 내가 쫓겨나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 신우와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처럼 남편이 원망스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살아서도 세상을 떠나서도 본인 마누라를 괴롭히는 본인의 여동생 하나 단돌이 못했으니까요. 올해 62세가 된 김영옥 씨는 새삼 어쩌다 이런 나이가 되었나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의 인생보단 남의 인생을 함께 살아온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평생 남편과 함께 살아오면서 그 옆에 붙어있는 신우 그림자에 눌려 있었습니다. 김 씨보다 2살 아래 신우는 어릴 때부터 남편에게 의존하며 살았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더욱 남편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남편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핏줄이라는 이유로 신우는 온갖 특혜를 받으며 살았고 그 부담은 전부 김 씨에게 돌아왔습니다. 하늘 아래 우리 남매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더 우애 있게 잘 살아야지. 나는 평생 오빠 옆에 붙어 살 거야.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오빠랑 새언니가 나 책임져줘야 해. 그런데 신우는 김 씨가 결혼한 다음 해에 결혼을 했고 아이 하나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이혼을 했습니다. 사유는 정확치 않지만 단정하지 못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시작부터 끝까지 무척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이혼하고 본인의 남편이 사라지자 그 자리를 대신해서 친정오빠를 또 의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김 씨의 남편은 동생이 이혼한 것이 너무 안쓰럽다며 집에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들르는 정도였지만 점점 더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근데 쟤 혼자 애를 어떻게 키워? 당신이 봐도 진짜 철딱서니가 없잖아. 어제 보니까 애기 분유 먹일 줄도 모르고. 내가 정말 딱 1년만 부탁할게. 그 기간만 데리고 있다가 나가라고 할게. 하나밖에 없는 조카가 너무 안 돼서 그래. 김 씨는 당시 임신이 늦어 아이가 없을 때기도 했고 그렇다고 이 상황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하도 부탁을 했고 어린 아기를 안고 갈 곳 없이 헤매는 신우를 보며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오빠네 부부를 믿고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여기저기 맡기면서도 정작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 씨에게 아이를 맡기고 자신은 밖으로 놀러 다니기 일쑤였습니다. 언니, 나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진짜 너무 우울해요. 애기 좀 같이 봐줘요.
밖에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해야 숨통이 트일 것 같아. 이쯤 되어 김 씨가 슬슬 화가 나려던 무렵 아이러니하게도 집에 좋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결혼 내내 쭉 아이가 안 생겨 고민스러웠는데 새 생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나마 이 시기를 빌어 입덧이 심하고 몸이 불편하다는 하소연을 남편에게 했고 결국 남편은 고민하다가 신우를 먼 친척 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김 씨는 남편이 그래도 자신을 생각해 준다고 여겼지만 신우는 만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후로 툭하면 서울에 올라와 하루 이틀 자고 갔고 어느 순간부터는 한 달씩 눌러앉는 것이 당연한 듯이 행동했습니다. 아가씨, 아기는 어떻게 하고 왔어요? 이렇게 혼자 올라와도 돼요? 괜찮아요, 언니. 뭘 새삼 걱정을 해요? 우리 할머니가 봐주고 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나는 여기 볼 일이 있어서 왔고 다음 주쯤 내려갈 거예요. 김 씨는 처음에는 남편의 체면을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신우의 행동은 점점 도를 넘어섰습니다. 집에 와서 자기 밥을 차려달라는 것은 기본이었고 집안일까지 김 씨에게 떠넘겼습니다. 청소도 하지 않았고 마치 자기 집처럼 지내면서 김 씨를 하녀처럼 부려먹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가끔 자기 친구들까지 데려와서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가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술친구랍시며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데려와 거실에서 잠들기 일쑤였고 김 씨는 그럴 때마다 기가 막혔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신우를 감싸고 도는 통에 강하게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오랫동안 이렇게 제 집처럼 드나들며 괴롭히는 신우에게 불만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쌓인 것이 많지만 신우가 가장 도를 넘었던 순간은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김 씨는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 드디어 인생의 큰 숙제를 하나 마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우는 끊임없이 끼어들며 김 씨와 며느리를 괴롭혔습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있을 때부터 신우는 꼭 자기가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우리 조카 고모인데 왜 못 가? 당연히 가야지. 그리고 우리 오빠가 내 아들 결혼식 할 때 혼주 노릇도 해줬잖아. 양쪽 집 골고루 당연히 상견례 참석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참석하면 될 텐데. 며느리 쪽도 시댁 고모님이 상견례에 온다면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언니도 참, 내가 분위기 메이커 아니유? 상견례도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싹 다 정리해주고 분위기 편하게 해줄 테니까 기대해요. 하지만 예상한 대로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신우는 다짜고짜 김씨네 부부는 생각에도 없던 호화로운 예단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먼저 장가 보내놓고 느낀 건데 예단은 정말 두고두고 한이 되더라고요. 서로 깔끔하게 말 안 나오게 과할 만큼 해놔야 나중에 얼굴 보기 편해요. 이 말을 들은 며느리 쪽 가족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상견례는 신랑과 신부의 부모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인데 거기에 신우가 끼어들어 온갖 간섭을 하는 것이 너무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신우는 자기 아들을 결혼시켰다고 했지만 본인과 똑같이 1년쯤 지나 이혼했습니다. 본인 아들이 이루지 못한 가정이나 책임질 것이지 왜 여기 따라와 있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아가씨를 왜 상견례 자리에 끼워 넣냐고. 아까 사돈 어른들 표정 봤어? 아니, 애들끼리 신혼집 반반으로 시작한다는데 호화로운 예단이라니 무슨 소리야. 나라도 진짜 험한 말 나오겠다. 너무 나쁘게 보지 마. 그냥 고모가 되어서 우리 조카 괜찮은 애라고 그런 거 말하고 싶어서 갔겠지. 그게 끝이니까 당신도 이제 신경 그만 써. 남편은 항상 그랬습니다. 신우를 감싸며 김 씨에게 이해하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우는 이후로도 아들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끊임없이 며느리와 김 씨를 힘들게 했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한창일 때 신우가 갑자기 김 씨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언니, 예단 얘기 혹시 며느리한테 들은 거 없어요? 예단이요? 우리 며느리 말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가씨가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말이 없다는 거죠? 이상하네. 알아듣게 얘기했는데. 아가씨, 나부터 좀 알아듣게 설명해봐요. 아가씨가 우리 며느리 예단을 왜 묻는 거예요? 아이 됐어요. 모르면 됐고. 그럼 나는 가볼게요. 김 씨는 이 상황이 황당했고 아무래도 그냥 넘기기는 영 찝찝했습니다.
그리고 반나절도 안 되어 이 의문은 풀렸습니다. 며느리로부터 김 씨에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혼자 고민하다가 답이 안 나와서요. 혹시 고모님과 예단 이야기 나누신 거 있을까요? 김 씨는 듣자마자 이때다 싶었고 무슨 일인지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김 씨에게 신우와 나눈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고모님이 예단 목록을 정해주셨는데 저희 집에서는 어머니랑 얘기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모르실 수도 있을 거라고요. 잠깐만, 이게 우리 아가씨가 보내준 거라고. 이렇게나 많이? 네, 그거 보고 저도 당황스럽고 상견례 때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없었으니까요. 준비하라고 하시면 받아들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을 보아하니 기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금 예단 5천만 원에 계좌번호를 처음 보는 것으로 적어두었고 거기엔 신우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놓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명품백이며 진주 세트를 줄줄이 달아놨는데 김 씨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곧장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당신, 이것만큼은 당신 손으로 해결 안 하면 가만 안 있을 거야. 며느리한테 현금 예단 5천에 명품의 이불에 보석까지 2천만 원을 우리 몰래 요구했어, 아가씨가. 뭐? 조카를 생각해? 뭐라고? 얘가 예비 며느리한테 진짜 그런 걸 줬대? 이거 사진 보내줄 테니까 당장 당신 손으로 해결해. 혼줄 내서 여기 얼씬하지 말라고 해. 알았어? 안 그러면 내가 이번에 아가씨랑 진짜 대판 싸울 거야. 그리고 김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얘, 내가 너무 미안하게 됐다. 예단 같은 거 전혀 신경 안 써도 돼. 네가 혼자 고민하지 않고 똑똑하게 나한테 얘기 잘했구나. 부끄럽지만 애들 고모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 그리고 너만 괜찮다면 고모 연락을 안 받는 게 좋겠다.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그래도 잘 해결해 주셨으니 제가 말씀드리기 많이 곤란했거든요. 그런데 연락을 안 받아도 괜찮을까요? 여기서 김 씨는 눈을 빛내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받지 마. 아니, 차단을 해놔라. 어차피 이후에 볼 일이 없을 거니까 연락 안 받는 게 좋을 거다. 정말 너한테 면목이 없구나. 사돈께서도 놀라셨을 텐데 대신 사과를 부탁드릴게. 그리하여 이 문제는 결국 남편이 크게 야단을 치게 되면서 일단락되었고 신우는 이 모든 게 김 씨로부터 온 일이란 걸 알았는지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왔지만 안 받았습니다. 본인이 아들 결혼시키고 이혼하며 대접 못 받은 것을 조카네를 통해 배를 채우려고 하다니 김 씨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 신우는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신우의 비정상적인 부분에 대해 며느리 또한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신우는 연락을 뜸하게 하다가 김 씨의 남편이 병을 앓기 시작하자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신우는 자기 위주로 행동했습니다. 남편이 아픈 동안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고 은근히 자기 몫으로 돌아올 유산에 대해 떠보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전혀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신우는 잠깐 얼굴만 들이밀고 사라졌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김 씨는 이제 신우와도 드디어 모든 게 끊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으니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이 채 안 되어 신우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위로하는 척했지만 결국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요? 오빠 떠나고 나서 힘들지 않아? 사별하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외롭고 힘들다더라고. 자식들도 시집 장가 갔으니 지들 삶 살아야 하잖아. 김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김 씨를 괴롭히던 사람이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히 시비를 만들고 싶지 않아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들네도 근처에 있고 그냥 지내요. 신경 써줘서 고맙네요. 그러자 신우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 나는 너무 허전해요. 정말 나한테는 부모 같은 오빠인데 오빠가 그렇게 갈 줄 몰랐지. 없으니까 정말 힘들어. 언니도 혼자 남게 되어서 얼마나 적적할까 싶어서 전화했어요. 나랑 같은 마음일 거 아냐? 김 씨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토록 성가시게 굴더니 이제 와서 허전하다는 말을 하다니. 하지만 신우의 말에는 이상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그냥 걱정하는 말이 아니라 무언가 원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신우는 말을 돌려가며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이제 혼자 살 텐데 너무 외롭지 않아요? 나도 혼자 오래 살아봐서 아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사람이 궁상 맞아진달까? 아파도 누가 봐주지를 않으니까 말이죠. 김 씨는 순간 눈을 찌푸렸습니다.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말했습니다. 아가씨, 저는 괜찮아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자 신우는 갑자기 어이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거 알아요? 오빠네 지금 집 살 때 내가 3천만 원 보탰어요. 오빠가 말 안 해줬죠? 김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황당한 소리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평생 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남편과 함께 돈을 모았고 한 푼이라도 아끼며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3천만 원을 보탰다니. 김 씨는 그런 말을 남편에게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신우는 이 집에서 그렇게 눕고 자고 민폐를 끼치는 동안 단돈 10만 원도 인사를 건넨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는데요. 오빠가 그때 나한테 너무 고맙다고 했는데 언니가 몰랐구나? 하긴 오빠가 돈 관리 다 했으니까.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비밀 같은 게 있잖아요. 김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유가 뻔했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럼 오빠 생전에 진작 말해서 받아가지 그랬어요. 지금 와서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자 신우는 갑자기 억울하다는 듯한 말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즉 받으려고 했는데 언니가 막았잖아요. 예단으로라도 받아서 나머지는 언니네 돌려주려 했는데 그걸 언니가 다 망쳤지. 내가 뭘 막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단을 그래서 요구한 거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래? 오빠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오빠한테 받지 왜 예단해서 정산을 해요? 오빠가 돈이 없다더라고요. 아들 장가 보내느라 돈 많이 썼다고. 근데 나는 돈이 필요하니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예단을 요구한 거예요. 김 씨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이건 대충 들어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돈 한두 푼도 아니고 3천만 원을 빌려줬다면서 저 돈에 환장한 신우가 입번긋 안 했을 리가 없었죠. 이제는 죽은 오빠까지 이용해가며 돈을 뜯어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고 그럼 증거를 가져와 봐요. 오빠한테 현금으로 줬으니까 증거는 없지. 근데 그때 오빠가 정말 고마워했었는데. 에휴, 나도 속상하네. 내가 순진했던 거지. 언니가 이렇게 무섭게 얘기할 줄 몰랐는데. 아가씨, 그런 돈 없어요. 그런 일도 없었고요. 더 이상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자 신우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언니 그러지 말고 오빠 유산 받은 거 있잖아요? 이제 애들 장가도 보냈고 집도 사줬고 요즘 자식 장가 보내면서 돈 몇 억씩 쓰던데 여유 이제 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한테 3천만 원 갚아야 될 것 같은데 당장은 아니고 기한 6개월 줄게요. 오빠 유산 받은 거 뭐 없어요. 오빠랑 나랑 둘이 평생 벌어서 얻은 집 이거 하나뿐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 아들 몫이에요. 아가씨한테 줄 돈은 없어요. 언니 너무하네. 아니 우리 오빠 돌아가셨다고 바로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오빠가 생전에 나를 얼마나 챙겼는지 몰라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어떻게 가족이 이럴 수 있어? 가족이었으면 오빠 병문안이라도 왔어야죠. 장례식에 와서 얼굴만 비추고 사라지더니 이제 와서 가족 타령하지 마세요. 그 말을 끝으로 김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신우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김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김 씨는 알았습니다. 신우는 이제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남편이 없으니 자신을 쉽게 만만하게 보고 뭔가를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걸. 김 씨는 화가 나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면 신우와도 끝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절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속 시끄러운 마음을 안고 김 씨는 친정언니 집에 다녀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이후로 마음이 심란했기에 잠시라도 친정언니와 시간을 보내며 기분을 전환하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편한 마음으로 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한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집안이 이상하게 어수선했습니다. 분명히 정리해놓고 간 거실에는 낯선 짐들이 놓여 있었고 신발장에는 본 적 없는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빠르게 안쪽으로 걸어갔고 안방 문을 열었을 때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언제부터 여기 있던 거야? 거기에는 신우가 뻔뻔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신우가 이미 자신의 짐을 풀어놓고 마치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침대에 누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의 짐은 방 한쪽 구석으로 밀려 있었고 옷장 문은 열려 있었으며 신우의 옷가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김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일단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신우는 태연하게 김 씨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아, 언니 왔어요? 나 이제 여기서 지낼 거예요. 여기서 지낸다고요? 대체 누가 허락했어요? 신우는 느긋하게 손톱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나 진짜 솔직히 서운했어요. 그동안 오빠 없다고 연락도 안 받고 나는 언니를 친언니처럼 생각했는데 말이지. 왜 이렇게 선을 딱딱 긋는 거예요? 아가씨, 긴 말 하지 말고 나가줘요.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말도 없이 들어와서 이러는 거? 이거 진짜 나한테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자 신우는 한숨을 쉬며 억울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내가 말했잖아요. 오빠가 이 집 살 때 나도 투자했다고요. 언니가 그거 자꾸 모른 척하고 무시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좀 앉아봐요. 어차피 난 여기 오래 있을 거니까. 김 씨는 너무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던 며느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제가 문을 열어드리긴 했는데, 약속하신 거 아니셨어요? 예, 네가 여기 집 문 열어준 거야? 고모한테?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어머니 안 계시는 줄도 몰랐어요. 반찬 챙겨드리러 왔다가 고모님이 반갑게 웃으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하셔서 저는 당연히 어머니 오신 줄 알고 열어드렸어요. 아이고, 어떡하나. 김 씨는 골이 울리는 느낌이었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상황을 깨닫고 단호한 표정으로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모님이 오시면 안 되는 상황이셨던 거죠? 분위기가 그래 보이는데. 이때 김 씨는 신우 쪽으로 몸을 돌려 세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당장 짐 싸요. 여기 있는 꼴 나는 못 봐요. 나가줘요. 그러자 신우는 갑자기 얼굴을 굳히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그렇게까지 할 거예요? 나 진짜 갈 데 없어요. 아가씨가 갈 데가 있던 없던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요? 김 씨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말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경찰이라도 불러야겠네요? 김 씨가 휴대폰을 들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신우는 갑자기 발끈하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 장난해요? 경찰을 불러? 세상에, 우리 오빠 바로 벌떡 일어나겠네. 미친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오빠 집에 와 있는데 그게 문제예요? 오빠는 이제 없고 여기 내 집이라고요. 나도 이제 더는 안 참아요. 그동안 오빠 때문에 많이 참고 살았어요. 30년을 그러고 살았는데 지금 하는 짓거리가 정상이에요? 내가 이 나이에 신우 모시고 한 집에서 살게 생겼어요. 그러자 신우는 이죽거리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신고 한번 해봐요. 진짜 엄청난 얘기를 다 듣겠네. 나는 여기 살 거고 언니가 좀 단단히 삐진 것 같은데 어디 가서 기분 좀 풀고 와요. 다 늙어서 혼자 살면 재미없지 같이 살면 얼마나 좋냐고요. 김 씨는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신우가 안방 문을 닫아버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제는 신경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고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다가와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며느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렇게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어쩌냐? 저걸 내쫓을 수도 없고 내가 나가야 하나?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김 씨는 울컥하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김 씨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어머니, 일단은 저희 집으로 같이 가세요. 여기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김 씨는 처음에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내 집인데 여기서 내가 쫓겨나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 신우와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여길 놔두고 가면 저 사람은 더 기고만장해질 텐데. 어머니가 여기 계셔도 고모님은 안 나갈 거예요.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해요. 김 씨는 며느리의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신우를 몰아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이곳을 떠나서 다음 수를 생각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지도 몰랐습니다. 김 씨는 힘겹게 일어나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억울하다. 내가 왜 내 집에서 쫓겨나야 하냐. 그렇게 김 씨는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끓어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신우가 이렇게까지 뻔뻔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김 씨는 지금쯤 신우가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서 편안히 누워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마 냉장고를 뒤져가며 먹을 것도 찾아 먹고 거실에 텔레비전을 켜놓고 소파에 널브러져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30대에 결혼해서 신우에게 그렇게 눌려 살고 고생했는데 남편이 없으면 관계가 끝날 줄 알았더니 영원히 내 등에 업혀 살 생각인 건지 김 씨는 화병이 나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쯤 지나 아들이 다가오더니 뜬금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집에 고모 오셨다며? 엄마 적적할 것 같아서 오셨다더라고. 나도 엄마 혼자 계시니 좀 걱정되긴 했는데 말이야. 김 씨는 아들의 말을 듣자마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신우가 먼저 아들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뭐? 네 고모가 너한테 전화했어? 김 씨는 급히 물었습니다. 아들은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모가 그러던데? 엄마가 혼자 계시니 얼마나 외롭겠냐고. 고모도 이제 외롭다고 하면서 엄마랑 같이 지내고 싶다고 하더라. 야, 너 네 고모 전화 받지 마. 저거 하는 꼬라지 보니까 네 아빠가 엄마 준 집 뺏으러 온 거야. 김 씨가 흥분해서 소리를 높이자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암만 해도 고모가 그러겠어? 네 고모 저 나이 먹도록 집 한 채 얻고 흥청망청 쓰고 남한테 맨날 신세만 지다가 다 늙어서 여기 또 기어들어온 거잖아. 아이고 이 녀석아. 네 아빠가 그렇게 네 고모 편들더만 너도 똑같이 그러고 있냐? 그때까지 가만히 듣고 있던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나서지 말아봐. 아들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당사자인 어머니 의견은 듣지 않는 거야? 어머니가 속상하시다잖아. 고모님 입장만 자꾸 강조하면 어머니는 억울하지. 아무도 내 편을 안 들어주잖아. 그러자 아들은 잠깐 조용해지더니 김 씨를 흘깃 쳐다보았습니다. 김 씨는 돌연 서러움이 차올라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말끔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아예 남이고 제3자인 제가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 씨는 순간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자신의 감정을 헤아리고 이 상황을 제대로 정리하려는 듯한 며느리의 태도가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신도 잘 생각해봐. 어머님 댁에 고모님이 머무를지 말지는 당신한테 허락받을 게 아니라 집주인인 어머니한테 받으셔야지. 조카한테 연락해서 감정에 호소하시는 건 아니라고 봐. 며느리의 말은 날카롭고 논리적이었습니다. 김 씨는 속으로 며느리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부터 신우는 감정적인 접근으로 주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교묘하게 사람들의 동정을 유도해왔습니다. 아들은 당연히 자기 어머니보다 고모를 덜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우의 말만 듣고 그저 엄마가 외로울까봐 왔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말 맞다나 제3자고 시고모를 통해 이득 볼 게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 결혼 전 예단 문제로 한 번 속을 썩어봤습니다. 정확하게 간파를 했고 여기서 곤란한 입장인 김 씨를 객관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이 일은 제가 해결할게요. 며느리는 조용하면서도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작은 위로를 느꼈습니다. 처음엔 이 며느리와 정을 쌓을 시간이 부족했지만 이제야 제대로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며칠 동안 법적인 내용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법까지 끌어들이는 것이 과한 것은 아닐까 고민했지만 신우의 행태를 보면서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막말로 정말 안 나가겠다면 경찰이라도 불러야 할 판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단호한 표정으로 김 씨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 씨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내 집인데도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역시나 며칠 전 문을 열었을 때처럼 신우는 마치 자기 집처럼 안방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쓰다만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주방에는 냉장고에서 꺼낸 음식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 테니까요. 며느리는 차분하게 안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어? 조카 며느리랑 언니 왔네? 뭐야, 왜 다들 같이 왔어? 신우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어이없다는 듯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 이제야 정신 차렸어? 그래, 밖에 나가봤자 고생이지 뭐. 늙은이들 둘이서 오순도순 잘 살면 얼마나 좋냐고? 김 씨가 이때 흥분해서 뭐라고 받아치려 했지만 며느리가 먼저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모님. 이 집은 저희 어머니 소유시거든요. 그런데 고모님은 집주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거주하고 계시고요. 이건 명백한 주거침입이며 불법 점유라서요. 알고 계시겠지만 제대로 말씀드리려고요. 신우는 이 말에 얼굴이 일그러짐과 동시에 뭐가 그렇게 웃긴지 낄낄거리더니 다시 반박했습니다. 주거침입? 이봐 조카 며느리, 내가 이 집을 그쪽보다 훨씬 잘 알아. 우리 오빠 집에 살겠다는 게 뭐가 문제야? 자네가 모르는 일이 어른들 사이에 있고 조카 며느리는 아랫사람답게 곱게 뒤로 빠져. 알았지? 며느리는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듣기로는 이 집에 돈을 보태셨다면서요?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증거를 제시하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식으로 요구하지 않으셨고 법적으로 저희 아버님은 여기를 어머니 명의로 남기셨어요. 그러니 고모님은 이 집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으신 거고요. 신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야, 보자 하니까 무슨 법 얘기야? 너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마. 조카 며느리라고 귀엽게 봐줬더니 진짜. 말 맞다나 제가 가족이 아니라서 제3자이기 때문에 더욱 명확하게 보이네요. 고모님, 법적으로 무단 점유 상태가 6개월을 넘어가면 명도 소송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상태로 고모님이 계속 버티시면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땐 훨씬 모양이 안 좋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신우는 그제야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강제 퇴거 명령? 네. 그땐 저희 말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고모님을 모시고 나가겠죠. 그리고 고모님이 사용하신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 모든 비용을 청구될 거예요. 거부하시면 형사 고발도 가능해요. 전 알아봐드렸고 이렇게 진행하실지는 어머니가 정하실 거예요. 신우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 씨는 이때 허겁지겁 끼어들었습니다. 나 아가씨 안 나가면 뭐든 할 거예요. 손해배상 걸고 형사고발도 걸고 쫓아내고 다 할 거라고요. 험한 꼴 보기 싫으면 오늘 나가요. 며느리는 조사해온 서류들 몇 개를 늘어놓으며 다시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미 고모님이 이 집에 들어오신 순간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어머니는 지금 이 순간까지의 피해 금액도 청구하실 수 있는데 심지어 나가달랬는데도 거부하고 이렇게 불법으로 계셨고 물건도 사용하셨고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신우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동안 김 씨가 신우의 뻔뻔한 태도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 며느리는 확실하게 법적으로 문제를 짚어가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모님,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나가주시고 만약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법적으로 절차를 밟으세요. 하지만 이 상태로 계속 버티시면 강제 퇴거 소송이 진행될 것이고 추가적인 법적 처벌도 각오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분명히 선택권을 드렸어요. 신우는 부들부들 떨면서도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짐을 대충 챙기더니 김 씨를 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거기에 김 씨는 다시금 소리를 질렀습니다. 헛소리 중얼거리지 말고 당장 썩 나가요, 아가씨. 달라질 거 없으니까. 그렇게 신우는 안방에서 허겁지겁 짐들을 끌고 나오면서 엎어지고 넘어져가며 결국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김 씨는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시는 못 들어오실 거예요, 고모님. 아마 진저리가 나실걸요. 더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김 씨는 며느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이 후련한 동시에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김 씨는 신우의 진짜 속셈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혼자만 이 집에 눌러 앉으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사촌 형한테 연락이 왔어. 나도 깜짝 놀랐는데 고모가 형한테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다네. 네 외숙모랑 같이 살면 된다고 집 주소까지 불러줬다는 거야. 뭐? 아니 걔는 이혼해서 혼자 사는 거 아니었어? 왜 지 엄마랑 같이 살려고 해? 게다가 고모가 여기로 불러들였다고? 이것들이 싹 다 미쳤구만. 형도 지금 사는 게 변변치 않은가 봐. 고모가 자꾸 엄마 집 넓고 방도 텅텅 비었다고. 여기서 셋이 살면 된다고 했대. 그래서 자기 짐 정리 다 해서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고모랑 연락이 안 된다는 거야. 어이가 없다. 너 그거 봐라. 네 고모가 엄마를 얼마나 호구로 보는지 알겠어? 엄마가 환갑 넘어서 네 고모의 시댁 조카까지 한 집에 모시고 사는 게 맞아. 그런 뜻은 아니고. 아무튼 형도 포기했겠지. 다시 내려가는 길이래.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진짜 이번에 제대로 준비해서 안 내쫓았으면 그냥 당할 뻔했네. 치가 떨린다 아주. 며느리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김 씨를 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 집을 계속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김 씨는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집을 팔라고? 네. 고모님이 이미 한번 무단으로 들어왔잖아요. 이 집을 어떻게든 차지하려고 했고요. 이번엔 저희가 막았지만 다음엔 또 어떻게 나오실지 모르죠. 김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이번 일로 인해 마음이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이었고 정이 들었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이곳에 계속 남아있는 것조차 스트레스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이제 정말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고모님이 이 집 주소를 아는 이상 언제 또 들이닥칠지 몰라요. 지금이 기회예요.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이 집 팔자. 나도 이제 정말 지쳤어. 결국 김 씨는 몇 달 내로 집을 정리하고 친정언니가 있는 동네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친정언니네 동네와 아들네 신혼집은 10분 거리였고 이쪽으로 와 있는 게 낫다 싶었습니다. 마침 부동산 시장도 나쁘지 않았고 적당한 가격에 집을 팔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 씨는 모든 짐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처에 언니와 아들네 부부가 있어서인지 그리고 환경이 깔끔한 곳으로 바뀌어서 그런지 마음이 한결 편안했습니다. 게다가 전화번호도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신우 그림자도 안 보고 살 수 있겠네. 다시는 엮이지 말자. 김 씨는 창문을 열고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